시작할까요? 188페이지에 이제 지난번에 그 약동으로부터 동물과 식물을 어떻게 이 분기를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 얘기였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동물적 삶의 도식, 요게 뭐냐를 보는 거죠. 이제 운동성을 발달시킨, 그러니까 식물은 왜 운동성을 발달시키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같은 데에서 폭발한 어떤 생명체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이 유리한 애들은 그게 미세한 차이로도 어쨌든 그게 더 유리한 애들은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고, 그게 더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애들은 이동을 해야 됐던 거지. 이동을 하면서 또 이동성이 더 강화되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동물적으로 분기가 된 거죠. 그러나 동물적인 것에 식물적인 게 있고, 왜냐하면 같은 데서 폭발을 했으니까. 식물적인 것에도 동물적인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이 분기를 갈랐느냐,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생명체에는 다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환경의 제한에 따라서 자기를 구성해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다른 분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한 것 중에 어떤 게 옳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도 택하는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 꼭 어떤 길이 옳았다거나 어떤 길을 택했어야 그게 더 옳았다거나, 이건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뿐인 거지. 사후의 결과론적 관점에서 내가 그때 그 길을 가면 안 됐다고, 혹은 그 길을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지금의 관점을 이렇게 투영할 뿐인 거지, 어떤 길이 더 옳다, 어떤 길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진화도 그렇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제 위계 질서로 이걸 보지 않는다. 이 말씀드렸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동물이 분기되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동물적 삶의 도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189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한 8째 줄에 동물에서 모든 것은 행동으로, 즉 이동 운동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에 집중됐다. 식물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합성할 수 있는 방식의 신체성을 갖는 식으로, 그걸 유지하는 식으로 됐다면, 동물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동물이라고, 동물의 방향으로 가게 만든 거죠. 다른 영양 섭취의 방식. 이게 행동이었다. 그래서 신경계도 그런 운동의 과정 속에서 점점점 복잡해진 거다. 그냥 그 얘기죠. 신경계가 뭐 애초에 누구한테는 단순하게 주어지고 어떤 존재한테는 복잡하게 주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베르그손이 보는 신경계는 결국 감각운동의 체계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신경계 자체가 별로 핵심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194페이지에 보시면 그 요컨대 두 번째 단락에 뇌, 척수, 신경계, 그것을 연장하는 감각기관, 그리고 그것이 관장하는 운동 근육들, 그거를 다 간단하게 감각운동 체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런 쪽으로 이 분기가 되면서 점점, 이게 출발점은 운동성인 거예요. 운동성. 그래서 이 195페이지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신경계의 진보는 운동에 적응이 더 정확해지는 방향으로, 그 생명체에게 남겨진 선택지들의 폭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운동에 적응이 더 정확해지는, 더 초점을 운동에 맞춰서 초점을 이렇게 정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운동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명체에게 남겨진 선택지들의 폭이 더 커진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죠. 선택지들의 폭이 커진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비결정성의 지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과 동시에 반응하면 비결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이라는 걸 문제 삼을 필요도 없죠. 자극과 동시에 반응하면. 근데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덜 즉각적인 거고, 덜 즉각적이라고 하는 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고, 그게 잠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물질과 기억에서 잠재적 영역,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식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딱히 그 신체성, 반응하는 신체성 외에 뭐가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위할까의 그 여백이 사실은 의식의 출현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196페이지 맨 아랫부분도 그 얘기 나오죠. 아래에서 6째 줄에. 이 책이 처음부터 예감하게 한 것처럼 생명의 역할은 물질 속의 비결정성을 삽입하는 것이다.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여지를 두는 것이다. 유예하면서 미루면서 더 좋은 방식을 선택하려고 애쓸 수 있는 틈이기도 하고 이 비결정성이라는 게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진화하면서 창조하는 형태들은 비결정적인, 그리고 이 비결정적이라는 말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엔 언제나 이제 우발성이 또 개입해. 그 가능한 영역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 틈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들을 창조하는 것은 비결정적인 틈을 통해서인 거고, 그 비결정적인 틈을 통해서 창조하는 부단한 과정이 베르그손에게는 진화, 창조적 진화인 거죠. 그래서 이 형태들이 운반하는 활동도 점점 더 비결정적이고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신경계란 옆에 이 비결성의 저장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경계가 복잡하다는 건 베르그손이 이해하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유보하면서 뭔가를 더 많이 따질 수 있는 감각 전달 체계잖아요. 감각 운동 체계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하면서 거기에서 언제나 틈들이 있는 거죠. 그 틈을 통해 차이도 발생하고 창조도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신경계를 봅니다. 신경계 결정론이 아니고. 이제 이게 동물적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성의 전개, 여기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건데, 그 다음에 동물성의 전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지성하고 본능, 그 두 가지의 분기를 또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또 분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유기체를 통해 진화하는 힘은 제한된 힘이다. 그러니까 계속 유한하다, 제한되다. 진화라는 거는 그냥 어떤 생명체가 자기의 뭐 노력, 의지 이런 걸 가지고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처한 환경, 그 환경이라는 건 온갖 무기물질들 혹은 또 다른 노선을 택한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늘 장애물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장애물을 맞닥뜨리면서 그 장애물에 대한 나름의 해결? 이제 그게 얘를 어디로 이끄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자신을 초월하려 애쓰며, 자신을 초월하려 애쓴다는 말이 딴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르게 극복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는 게 언제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산출하려는 작품에 꼭 들어맞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론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목적론이라는 건 생명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들을 펼칠 뿐이다. 이러면 목적론이 되잖아요. 근데 베르그손이 강조하는 건 그 비결정성이에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펼쳐지는 거는 언제나 우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변수가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딱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화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론 비판하는 게 이제, 목적론에서는 자연 속에서 모든 게 인간적 천재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피노자도 목적론을 약간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자, 우리가 집을 보면서 집이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건 저 만들어진 집의 형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걸 목적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원인을 4가지로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인이거든요. 집에 머릿속에 집이라는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집을 만들어? 근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우리가
언제나 완성된 집을 놓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완성된 집을 놓고 보니까 아, 저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집이 머릿속에 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벽돌과 뭐 그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껴들죠. 그러니까 그 변수와 더불어 그 변수 속에서 온갖 재료들의 동시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집에 이르게 되는 거지, 집이 머릿속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집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를 중심에 놓고 원인을 소급해가는 방식에 불과해요. 원인이라는 것은 결과하고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결과로부터 소급해서 그거에 딱 부합하는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존재하지도 않죠. 원인 자체가, 즉 과정 자체가 이미 결과의 다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론은 근데 뭘 전제하느냐, 베르그선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우리가 보통 가정하잖아요. 어떤 천재적인 작품을 놓고 보면 아, 이 천재적인 작품은 머릿속에, 천재의 머릿속에 이미 그 구상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죠. 그 작품이 형성되는 과정에 온갖 변수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칸딘스키 같은 화가가 이게 추상화를 그려요. 근데 그 추상화를 그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모네의 그림을 봤대요. 근데 모네의 그림을 보고 그 모네의 그림이 너무 이게 뭔가 형태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아, 저렇게 형태가 분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림이 감동적일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 착상을 얻어가지고 막 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 지금 모네 그림이 뒤집어져 있었다고 하죠. 그런 게 이를테면 우연성 같은 거잖아. 우리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냥 바로 볼 때는 형상이 보여도 뒤집어 놓고 보면 형상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영감을 받느냐 자체가 이미 우연성을 내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너무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순식간에 쓰여진 것도 있고, 음악 중에 5분 만에 쓰여진 곡이 막 데이트 곡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천재의 작품이 천재의 머릿속에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게 근데 목적론이 전제하는 거죠. 베르그선은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보시면 생명의 진화에서는 이런 거 없다. 머릿속의 구상과 결과물이 일치하는 거, 이런 건 진화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이라든가 목적론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생명의 진화에서 그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거기는 작업과 결과 사이에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작업이라는 건 이제 진화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내가 뭔가를 의도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도한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 아래서 위까지 언제나 일관된 단 하나의 커다란 노력이 있다. 유기체는 다 자기를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펼치려고 해.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이 노력은, 이 유기체가 그 노력을 펼치는, 자기의 생명력을 펼치는 그 조건 자체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고, 대립되는 힘들에 의해서 마비되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해야 할 일에 부주의하기도 하고, 지금 하다 보니 또 뭘 까먹기도 하고, 뭐 우리한테 그런 게 개체적으로도 허다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취하려고 몰두하는 형태에 빠져 거울을 보듯이 그 모습에 도취되다가 또 뭘 놓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작품에서 노력이 외적 저항과 자신의 고유한 저항을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이미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성, 여기서 물질성이라는 건 이제 외적 조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의 그림을 막 그리고자 하더라도 물감과 붓이 안 따라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물감과 붓이 일으키는 효과에 의해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걸 바꾸기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뭐 조각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키스 자렛이라는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재즈 피아니스트의 되게 명 앨범이 1975년에 그 실황 녹음한 쾰른 콘서트라고 하는 너무 감동적인 음악이에요. 근데 그 명반이 있는데 그 막 들으면 이제 즉흥곡인데 한 1시간 반을 즉흥으로 연주를 해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이제 그 즉흥이라는 생각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쨌든 그 앨범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너무 걸작이다 뭐 막 이러는데 그 이제 피아노가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그거 실황 그 과정을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뭐 연주 안 한다 그랬다가 뭐 여차저차해서 조율이 안 된 피아노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연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피아노의 저 높은 음 쪽은 아예 조율이 안 돼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즉흥곡이다 보니까. 이 음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긴 조율이 안 되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들으면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명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즉흥곡을 만들어낸 그 위대함은 사실은 뭐 피아노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감기가 들고 그 매니징 하는 사람이 뭘 실수하고 온갖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지.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성이라는 건 그런 외적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건이라도 표현하기도 한 그런 겁니다. 그 물질성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노력으로 좌우할 수 없죠.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는 그것이 확실시되는 운동에서조차 시발적 습관들을 창조하는데 만약에 항구적 노력에 의해 갱신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갱신되도록 만드는 게 아까 말한 그 물질성들, 비결정성들 이런 거죠. 갱신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습관에 의해 질식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성. 그러니까 자동성이라는 게 뭐 이것도 물질로 기억에 나왔던 거죠. 습관대로 하는 거. 오토마틱하게. 뭐가 들어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자유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습관에 질식되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비결정성, 우발성 이런 것들과 관계하는 능력이 자유인데 이제 이것을 늘 위협하는 게 뭐냐?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맥락을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생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들 안에서 응고된다. 말은 생각을 배반하고 문자는 정신을 죽인다. 말이라는 게 문자라는 게 이 정신이나 생각은 형태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말은 그거에 형태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말이 뜻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베르그손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든가 문자 같은 것들은 어쨌든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어떤 꼴로 이렇게 딱 규정 짓는 게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점에서 죽은 거죠. 언어나 말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열광도 행동으로 외화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막 복잡하게 규정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복잡하다고 해서 복잡한 동시다발적 행동으로 표출할 수 없죠. 행동은 언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 나오죠. 그 중에 가장 강한 충동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외화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탁 외화되고 나면 그러면 그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관계나 허영에서 비롯하는 차가운 계산으로 옹고돼 버려. 그래서 열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적인 어떤 복잡한 에너지가 행동으로 나타날 땐 그냥 이게 유리하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쉽게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의 형식이라는 건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필요한 형식의 유용성에 따르지 않습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그 뒤에 비유를 이해하실 수가 있죠. 만약 죽은 자가 잠시 동안 산 사람의 특징을 지닌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건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말, 문자, 행동 그러니까 이게 결국 형태를 부여받는 거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생각 그 다음에 열정, 뭐 생명 이런 거지.
죽자마자 이렇게 시체가 바로 우리한테 이렇게 시신 이렇게 보면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되지. 그게 이제 막 부패하고 이래야 죽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죽은 자도 썩지 않은 동안에는 산 사람의 특징을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그냥 갖고 온 게 아니지만 여기서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관념을 찾아야지. 그런 것처럼 열광이 너무나 쉽게 계산의 형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과 계산을 혼동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열광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나타난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행동으로 외화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못 보게 되죠. 또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생각의 복잡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말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고유한 진실을 의심하고 선함과 사랑을 부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외화된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성이라든가 형태로 완벽하게 다 나타나질 수 없는 비결정성과 더불어 언제나 다른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자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에 매몰되기 때문에 습관에 매몰되면 그런 영역들을 부정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 일반이라는 거는 이제 생명의 진화에서 베르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언제나 그러니까 전부 외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화되고 그러나 외화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남아서 가는 것들. 그것이 또 매 순간 어떤 비결정 속에서 우리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다르게 되어가도록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선사한다는 거죠. 다 외화되고 나면 그럼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각이 다 말로 표현될 것 같으면 말로 다 한 다음에 뭐 인욕 하나도 없어야 되지. 근데 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방편일 뿐이잖아요. 그 방편이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까지 날라주긴 하지만 말 자체가 그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생명이라는 거의 핵심은 바로 그 자유, 창조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라는 게 뒤에 200페이지 보십시오. 200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생명체는 무엇보다도 경과의 장소고 생명의 본질은 그것을 전달하는 운동 속에 있다. 그 부단한 운동. 그 부단한 운동이 결국은 생명이다. 생명체. 생명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형태가 생명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외화되면서 그 형태가 변이되는 것을 추진하는 힘과 함께 가는 것. 형태로 외화되면서도 이 형태가 변이할 수 있다는 것. 그 외화된 형태로 환원되지 않고 계속 형태의 변이를 촉발하는 힘으로 남아있는 게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라는 게 현실성이라면 그 현실화된 형태와 더불어서 형태의 변이를 추동하는 그 힘, 이게 잠재성인 거죠. 이게 언제나 나란히 간다는 거예요. 그 운동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시작하는 단락에 보면 생명 일반과 형태 이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형태를 그 자체 생명하고 혼동한다. 생각을 말과 혼동한다. 뭐 이 앞에 비유를 따지면 그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조는 도처에서 동일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래서 생명은 가능한 한 행동을 극대화하려고 외화할 때, 행동으로 외화할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방식으로 외화한다는 점에서 힘을 극대화하는 거죠. 힘을 안 쓰고 남겨두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 잠재력이 외화되는 것으로 다 환원될 수 없다는 말이 힘을 덜 쓴다 이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모든 순간 생명체에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요. 스피노자도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그 자체로 역량이에요. 존재하는 게 역량이라는 건
지금 내가 여기에서는 힘을 50%만 써야지 이런다고 50%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 정도 이해했다. 그럼 100% 이해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이해한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전부야. 그러니까 이 책에 이해 완벽한 100%의 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이해의 능력이든 뭐 행위의 능력이든 간에 정신의 역량이든 신체의 역량이든 남김없이 지금 우리의 역량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걸 아껴서 어딘가를 남겨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김없이 펼치면서 동시에 그 행위가 계속 다르게 추동되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게 머물지 않죠. 똑같은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펼쳐낸 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스텝 속에서 또 그렇게 펼쳐낼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게 잠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것은 쓰고 남는 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힘을 다해서 순간에 존재를 하면서도 그것이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추동력이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쓰니 그 힘과 함께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생명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잠재성이라는 게. 이거를 머릿속에서 잘 이해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행동을 극대화하고 합리성이 뭐예요? 근데 가능한 한 행동을 극대화하는데 거기에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인다. 이게 합리성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힘을 들였는데 가장 최소한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겠지. 그래서 이게 이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그 합리성에 따라서 역량을 남김없이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란 한결같이 증대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생명이 관통하는 종들은 각자 자신의 유용함 속에서 그 힘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점점점 그럼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 자신이 취할 형태에 매몰되어서 반수면에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반수면에 빠지고 나머지 모든 것은 망각된다는 건 펼친 것이 아닌 것들이 사실은 잠재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쪽의 방향으로 진화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해서 내가 내딛지 않은 한 걸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행위와 이러한 형태가 그려지는 행위, 이건 다 다른 거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아가는 행위,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 형태가 어디로 나아갈까라고 하는 거를 추동하는 그게 잠재력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이 더 커서 언제나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이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려갈 것인가가 또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생명체가 다르고 같은 인간 종이라고 하더라도 왜 또 이렇게 다 다른가 환경에서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시면 201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 고생물학과 동물학이 기술하는 바 시간 속에서 잇따라 나타나는 각각의 종들 자체가 그렇게 외화됐다는 게 생명의 성취죠. 생명이 어쨌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서 나타났다는 건 성공이죠. 그러나 이 종을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도정 위에 내려놓은 운동과 비교하면 그럼 이제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형태로 나타났다는 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거야. 성취야. 하지만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 자체가 언제나 그 형태와 일치하진 않아. 이탈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경과의 장소에 지나지 않음에 틀림없는 것이 갑자기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운동의 아주 예측 불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야. 형태가 그렇게 똑 만들어졌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대단하지만 그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운동 자체가 일관되게 대단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가 규칙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성공이 오히려 예외적인 거기도 하고 언제나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적과 그 과정이 어떻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가, 목적론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가, 그 얘기를 쭉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 쭉 앞에 얘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20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제 동물들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방식으로 영양 섭취를 하도록 이제 분기가 된 생명체가 동물인 거죠. 얘네들은 자신의 운동성을 이용해서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어.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될수록 더 탐욕스럽게 되고 더 서로에 대해서 위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더 육식을 하게 되고 더 아무나 잡아먹고 더 세게 된 것도 그런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거지. 탐욕스러운 동물이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점점 높은 운동성으로 동물을 인도한 진보 속에서 동물계 전체가 이제 또 갑자기 그런 진보 속에서 이제 정지가 돼. 그럼 이 정지는 또 뭐냐? 지금 앞에서 이제 운동이라는 건 정지도 내포하고 후퇴도 내포하고 실패도 내포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지의 예가 이 갑각류죠. 갑각류. 얘네들은 운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생명이 어떤 걸 택하기도 하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운동이 하면 할수록 위험도 커지잖아요. 그 위험에 대비를 하려고 자기 몸을 딱딱하게 보호하는 일도 생기는 거지. 이것도 애초에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게 안 생겼을 텐데. 돌아다니니까 위험도 많고 위험이 많으니까 또 그 위험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생겨나기도 하는 거야. 신체를 다르게 구성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20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외피를 바꿨는데 그게 또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거는 외피를 두껍게 바꾸는 게 유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바꾸면 또 자기가 영양을 섭취하는데 불리하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애는 갑각류인 채로 살지만 어떤 애는 껍데기를 비늘로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계속 분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생명은 끊임없이 어떤 지점의 우발성 속에서 또 탈바꿈하고 또 탈바꿈하고 끊임없는 비커밍의 과정인 거죠. 되기의 과정, 변이의 과정. 그래서 뒤에 204페이지에 보시면 마치 그 133번 그 윗줄에 인간이 무장을 발달시키는데 관찰되는 것 같은 것도 그런 거다. 치가 강하면 뭐 굳이 갑옷을 입겠습니까? 근데 또 어딘가는 막 갑옷을 입고 싸우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어딘가에는 몸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무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싸움의 두 가지의 기술이 분기된 거지. 갑옷으로 무장을 하는 게 뭐 꼭 더 좋고 그렇지 않은 거는 더 위험한,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33번 거기에 최초의 운동은 피난처 찾기.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몸을 유연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속에 숨는 거. 이게 이제 갑옷 만드는 거라면. 두 번째는 무술을 하면 되지. 그래서 몸을 더 유연하게 피하고 더 유연하게 뭐 공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이게 다 생명체가 분기되는 그 지점에 있었던 다양한 조건들인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그 아래 한 4줄 내려오시면 생명 전체의 진화에서도 인간 사회와 개인적 운명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최대의 성공은 최대 위험을 무릅쓴 것들의 몫이었다. 그러니까 개체의 운명이든 사회의 운명이든 생명 전체의 운명이든 어떤 위험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방향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혁명의 시기에도
그 혁명의 시기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역사의 길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이후의 길이 되게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 알맞은 이익은 더 잘 움직이게 되는 거. 맨 아래 이제 보시면 심층적인 원인. 우리가 변이의 심층적인 원인은 휴식력이에요. 일단 심층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어떤 것이 그 자리에 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그 형태 안에 이미 내재돼 있어. 그러니까 형태 바깥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형태로 만들어지면서도 그 형태가 그 형태를 고수하지 않고 계속 자기 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변이의 원인은 생명을 세계 속으로 던진 추진력, 내 안에 폭발력이 내재돼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은 갈라졌고 동물은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이거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205페이지의 맨 아래 두 번째 줄 보세요. 처음에는 혼합되어 있었으나 성장하면서 분리되어야만 했던 생명에 내재하는 두 가지 잠재력, 여기 이제 잠재력, 퀴상스. 이 잠재력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분기를 추동하는 힘이자 그 분기를 선택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가는 생명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명력을 이제 잠재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진화를 선택한 생명에게도 다 이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재력이라는 건 결국 변이의 추동력인 거예요. 변이의 힘인 거예요. 변이의 힘. 그러니까 왜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날씨도 또 다른 날씨가 오고 그 또 다른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이게 계속 우리가 변이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변이한다고 하는 것이 뭐에 의해 가능한 거냐. 이 변이 자체를 추동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만물에 뭐가 내재되어 있다? 그럼 뭘 도라고 하든 기라고 하든 여기라고 하든 어쨌든 만물에 그 변이의 힘, 이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만물이 계속 변이하는 거예요.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잠재력. 이게 어떤 근본적인 거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근본적인 것과 이제 개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요 개별적인 것. 요 두 가지가 서로 외재적이라고 하면 초월론적인 철학이 되는 거고. 요것이 내재에 있다고 하면 이제 내재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초월론이나 내재론이냐 할 때는 내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레즈의 철학도 보면 내재의 철학 이렇게 내재성의 평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경험적 초월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이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월론이라는 말을 이게 버려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는 들레즈가 그냥 내재성의 평면 이걸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앞에 칸트라든가 뭐 베르그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계속 초월론적인 어떤 차원을 얘기한다. 차이와 반복도 그렇고. 근데 그때 그 초월론이라는 것은 요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되는데 어떤 걸 초월한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세계에 내재해 있는 경험의 조건, 경험 자체의 가능성의 조건이라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점에서 경험과 초월적 장을 동시에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들레즈 얘기하면서 경험적 초월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내재성의 평면입니다. 천개의 고원 같은 데서 얘기하는. 이게 베르그손에서 찾으면 이 생명력 혹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잠재력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이건 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08페이지에 그 지난번에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는 뭐냐? 연속으로 진화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식물 요걸 극복하고 동물 극복하고 이성 이렇게 생각한 거. 이거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활동성이 분산되는 세 방향이고 성장하면서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들의 차이는 분기된다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를 얘들은 가지게 되는 거죠. 동물은 그게 운동성인 거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본능과 지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또 분기하면서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챕터의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지성과 본능. 자, 209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209페이지에 이제 문제는 지성과 본능도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립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완해요. 그러니까 식물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이 분기했지만 완전히 나뉘어진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본능도 어떤 점에서는 지성을 요청하고 지성도 본능을 요청해요. 지성적인 쪽으로 진화한 게 본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능 쪽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또 지성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능은 시간, 지성은 공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안 돼요. 자, 이제 왜 그런가? 그 아래 단락 보세요. 지성과 본능이 처음에 상호 침투하면서 발달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뭔가를 보존했다. 근데 전자도 후자도 순수한 상태에서는 만나지 않는데 이제 또 나왔죠. 순수.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분화해 놓고 보면 지성은 이렇고 본능은 이렇다라고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사실 생명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섞여 있어요. 물질과 기억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그 아래 209페이지 아래 자 넷째 줄 보세요. 식물과 동물의 두 경향이 침투해 있었어. 그래서 단절이 완벽하지 않고 왕래했는데 이제 이게 비율이 달라지면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비가 달라져요. 비가 달라지게 되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라는 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녹색이라는 거는 다 파랑과 노랑의 비율이잖아요. 이게 녹색이죠. 근데 그 비율이 파랑이 90과 노랑이 10인 것과 파랑이 10과 노랑이 90인 건 되게 다른 색이죠. 나타날 때. 얘는 훨씬 더 노랑에 가깝죠. 얘는 훨씬 더 파랑에 가깝죠.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건 이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한 뉘앙스로만 존재해. 그러니까 녹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녹색은 이 변이 자체로 존재해. 자, 지성과 본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10페이지 보시면 본능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지성은 없고 지성의 가장자리로 둘려쳐 있지 않은 본능도 없다. 지성과 본능은 애초에 나뉘지가 않아요. 다만 어떤 경향성을 더 발전시켜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완전히 하나가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쭉 내려가 보시면 단락의 끝부분에 그것들은 상보적이다. 지난번에 상보적이라는 말. 이거는 서로가 서로 다르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상보적이라 그랬죠. 다만 본능 속에 있는 본능적 특징이 지성 속의 지성적 특성과는 반대 방향의 것이다. 그러니까 본능에도 지성이 있고 지성에도 본능이 있어요. 당연히 뭐 지성은 지성적이고 본능은 본능적이겠죠. 그러나 본능 속의 본능과 지성, 지성 속의 지성과 본능은 이게 어떤 하나를 더 특화시키면서 진화해 갔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 비율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방법론적인 건데 210페이지 아랫단락 보십시오. 자, 우선 우리가 본능을 가장 그것 안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특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 본능 같은 거예요. 순수 본능.
그러니까 순수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의 다름 아니에요. 순수 본능이 따로 때묻지 않은 채로 있다가 아니라 그 본능 안에 있는 가장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특성. 지성 안에 있는 가장 지성적인 특성.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실제로 모든 구체적 본능은 거기에 지성이 혼합돼 있어요. 그리고 지성도 본능이 침투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얘네들은 지성이나 본능은 사물이 아니라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 그 211페이지에 넘어가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고 보는 거는 일단은 그 위에서 여섯째 줄에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 일단 개념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래야 그것들이 침투할 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침투하는가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기억이 언제나 나뉘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이미지 기억이라 그랬죠. 순수 지각도 없고 순수 기억도 없는데 이제 순수 지각, 순수 기억을 이해해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섞여가지고 나타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 편리를 위해서 나눈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방법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제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일단 해놓고 전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명확하게 일단 딱 얘기한 다음에 일단은 모호함을 무시하고 불명확성과 상호 침투에서 동시에 유래하는 모호함을 처음부터 모호하게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요 명확하게 한번 나눠보자. 그러고 나서 스스로 더 여유롭게 되는 거. 그 윤곽이 가지게 될 지나치게 기하학적 특성을 교정하는 거. 도식의 뻣뻣함을 생명의 유연함으로 대체하는 거. 이게 더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맨날 이런 걸 얘기하고 그것들을 더 유연하게 설명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섞여 있다만 강조하게 되면 그게 헷갈릴까 봐. 여기서도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냐? 212페이지부터 쭉 얘기하는 건 이제 제작적 사고 얘기를 하죠. 제작적 사고. 그 도구를 만드는 호모 파베르부터 이제 인간의 이 지성과 본능이 어떻게 섞여 있다가 또 어떻게 갈라지는가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